반갑습니다. 김종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먼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았죠? 세뱃돈도 아마 두둑히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거라서 아마 평소보다도 조금 그 세뱃돈, 입학 축하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더불어서 조금 두둑한 그 연시, 올해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을 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볼 때, 시청을 할 때는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필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간 테스트에서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떨어지는 친구 없이, 낙오되는 친구 없이 모두 테스트에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테스트에도 당연히 이번 영상의 내용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단 1분이라도 집중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시문학 개념어, 시문학 개념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서답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는 살펴보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서답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를 풀어보고 난 뒤에, 아니면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서답형 문제랑 수능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일시정지를 눌러서 잠깐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잖아. 어디부터 살펴볼 거냐면 27쪽의 서답형 문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시정지 눌러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답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는지를 더불어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7쪽이에요. 다시 먼저 이거 이어서 보기 전에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 그냥 저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시, 지금 우리 교재의 문학 개념은 제가 압축하고 그래서 개념이 100개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 서답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문제로 낸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문제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이어서 여러분들이 쭉 영상을 보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멈춰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27쪽이에요. 27쪽에 서답형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옮겼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옮겼는데 밑줄이 빠졌더라고. 일단 먼저 밑줄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민들레처럼, 그 다음에 슬픈 마음, 그리고 은행나무는 행복, 그리고 칼펜, 그 다음에 내리는 듯, 그 다음에 달려오고, 그리고 이 도시는 거대한 수족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리와 승냥이 양, 그 다음에 삼켜버린다, 그리고 아픔을 이겨낸다,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슬프다, 슬픈 마음 전체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B의 형태가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도, 우리가 본문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 특징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 그 다음에 주어, 우리 주술관계 무조건, 우리가 이제 문장을 통해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술관계 확인해야지. 건물이 달려온다. 그리고 얘도 A는 B네요. A는 B. 그 다음에 이거 나열됐어.
이렇게 구체적인 거 나열되면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이거 묶음으로 처리하기로 해요. 묶음. 그럼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뭐뭐인 양. 그 다음에 바다는 여기다 어떻게 돼 있어? 삼킨데. 아픔? 사실 1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요 12번에 대한 처리 요 12번에 대한 처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표시한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얘는 어렵지 않죠? 뭐뭐 처리한 거니까는 지규가 되겠고 귀뚜라미가 슬픈 마음이래. 지금 감정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 우리 의인법 하면 6가지 지금 내가 6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6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6가지. 얘는 의인이 되겠고 A는 비, 은유, 카는 펠. 특징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 대유. 그 다음에 뭐뭐 듣, 지규. 건물이 달려오고 있다. 건물이 움직일 수 없는데 뛰는 거죠. 마치 동물처럼. 화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A는 B, 은유. 나열됐을 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거. 겨우 얘는 누렇게 익은 벼가 포인트가 되겠지. 누렇게 익은 벼. 언제 벼가 누렇게 익어? 가을에 누렇게 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한 구체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어? 가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얘는 이제 부분을 통해서 묶어서 전체를 하나의 대상을 얘도 대유가 됩니다. 뭐뭐인 양 지규. 마찬가지 여기도 건물이 달려오는 거 바다가 삼킨다. 동물처럼 먹고 있는 거죠. 화류. 그 다음에 또 감정인의 슬픈 마음, 아픔. 의인.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유가 들어가는 것들, 대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디에 빗대어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비유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문장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뭘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거지. 뭐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노래다, A는 비다의 형태에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은유. 다시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 사랑이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뭘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은유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주의해 주세요. 얘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은유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은유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비유라고 물어봐. 비유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비유 중에서 은유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반영한다 그랬어, 테스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27쪽 처리했어요. 다음 28쪽입니다. 28쪽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이어서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계속 봅니다. 이번에 이제 28쪽 지우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어렵지 않죠? 나는 잊은 지 오래다. 너를. 서술어가 앞에 있어. 도치. 그 다음에 문장 끝이 이렇게 끝났네. 우리 냐, 고가, 까리, 오. 로 끝나면 질문 형식.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
설의라고 얘기를 했죠. 너를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 평서문을 한번 바꿔보면, 평서를 바꾸면 너를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리법은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나는 외롭지만 또 외롭지 않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모순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얘를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반복이 되고 맑고 흰, 그 다음에 또 흰, 하늘에서 아름답고 이런 것이 점점 추가되고 있어. 이렇게 점점 추가되고 있는 것 우리는 점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없는 여기 표시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됐고 계속해서 그대 내게 왔던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행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행이 구분된다는 거고 두 줄로 표시가 되면 얘는 연이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행이 나눠지게 된 거고 제가 여기다가 옮기면서 아예 그냥 행가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그대 내게 왔던 지금 그대 내게 왔던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나눴네. 일부러 지금 자연스럽게 행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게 행가리를 해놨어. 그래서 얘는 행간걸침이 되겠죠. 매화는 우뚝 피어났지만 철쭉과 진달래는 아직 매화랑 철쭉과 진달래가 대조되고 있네. 사랑하는 그대가 떠났지만 그래 이별했어. 야 이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정말 괜찮을 수 있어? 당연히 없지. 반어 붓과 함께 지낸 30여 년을 돌아보면 지금 여기에서의 서술어 돌아보면 그러면 주술관계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서술어 호응하는 주어는 주어가 따로 없네? 그럼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 화자. 그런데 화자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라고 표현을 했어.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양 표현하는 거 객관화. 지금껏 버텨온 내 인생 뒤 이건 내가 행가리를 안 했네. 이제 넘어갈 것 같아서 내 인생 끝나는 걸로 다시 시작해. 연세. 다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비유법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수서법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한 것들은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정말 자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보야. 음보는 이제 덩어리. 그런데 일단 우리 음보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야지. 얘는 3음보 아니면 4음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셋으로 나눠보거나 넷으로 나눠보거나 그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음보가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몇 음보가 되겠어? 3음보. 우리 음보랑 뭐가 세트였냐면 그 밑에 있는 음수가 세트였죠? 얘랑 이제 세트. 3음보. 현대시에서 3음보는 대체적으로 7, 5조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지. 음수도 마찬가지야. 음수를 판단한다? 그럼 먼저 뭐부터? 세트니까 음보부터 먼저 해야 돼. 음보하고 난 다음에 이 덩어리 안에 글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음보부터. 그래서 음보로 하면 4음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되느냐?
그래서 얘는 3, 4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다시 음보랑 음수는 세트고, 그럴 때 지금 요 3음보, 4음보, 우리 시에서 음보율은 3음보와 4음보밖에 없어. 그럴 때 3음보일 때 현대시에서는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4음보일 때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보인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답형의 형태로 봤던 것들이 실제로 그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29쪽입니다. 29쪽. 그래서 지금 이 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 건데, 요거는 우리 시 감상하는 거랑 같이 더불어서 좀 보면서 표현 방법을 바로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다시 우리가 이제 시 감상하는 거와 관련해서 예를 살펴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 감상은 먼저 뭐부터 하기로 했냐면 제목부터 보기로 했어. 서해 바다가 되겠지? 그럼 화자는 뭐 할 가능성이 높겠어? 서해를 보고 있을, 관찰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요 그럼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사물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를 서해를 인간의 삶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먼저 활성화가 돼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야지. 아직 서해 가보지 않았습니다. 서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네. 서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의 감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왔으니까. 아직 서해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뭐하고 있다? 서해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제목이 서해잖아.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야지.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좋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당신에 대한 배려네요. 당신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지?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가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설이죠? 다르지 않다. 않다고 뭐하고 있는 거야? 추측, 짐작하고 있는 거지. 왜? 얘 서해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지만 지금 서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간 이유는 당신에 대한 배려야. 당신이 어쩌면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기에. 검은 개펄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뒤척이겠지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내용은 서해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죠. 속을 들락거리고 바다는 몸을 뒤척인대.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뭐겠어? 바다는 몸을 뒤척인다? 화류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지금 바다는 몸을 뒤척이고,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는 그래서 대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 이건 지금 결국엔 서해를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서해는 가보지 않았어. 왜? 당신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가면 너가 있을 자리가 없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를 뭐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피해 다니고 있는 거잖아. 나의 어떤 흔적, 화자의 흔적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흔적이 없는 곳, 화자가 가보지 않은 곳에 당신이 있다고 지금 화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 파도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 어딜 말하는 거야?
서해. 봐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시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여기서 바다 얘기한 거 서해밖에 없었잖아. 지금 서해는 가지 않을 거야. 가보지 않았어. 앞으로도 안 가겠죠? 내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서 파도치고 있다는 얘기는 바다를 뭐하고 있다는 거야. 서해를 생각하고 있다. 왜? 너가 거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는 서해 가겠다 안 가겠다? 너를 위해서 안 가겠다.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너를 그리워하는데 너를 위해서 나타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너를 보고 싶은 거잖아. 너를 보고 싶지만 너를 위해서 너와 만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주제의식은 뭐 뻔하죠. 서해를 통한 당신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문제에서 보면 지금 1년과 3년에서 얘기했던 거 1년과 3년 도치 했던 얘기 또 했으니까 됐어. 같은 방식이었죠. 도치.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도치가 되겠고 2연에 사용된 수서법 2가지 이상 쓰시오. 지금 설이랑 화료 대꾸를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2번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이 작품의 화자는 역설. 사실 지금 요것만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역설적이다,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거든.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내신 문제에서 표현 방법에서 이제 반어와 역설을 보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 빈도수가 좀 높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어법이 주된 표현 방법이어서 반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반어법이 사용된 보기, 그 선택지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반어법이 쓰인 것, 쓰이지 않은 것 고르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어법과 역설법의 경우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학교에서 이제 알려줬으니 그리고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니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이 작품처럼 역설적 인식이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 고3 수준, 수험생 수준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반어법과 역설법,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내신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작품들 혹은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안 해줘.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은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선 반어적 인식이 드러난다. 그 설명을 해줘. 지금 얘 이제 기출문제거든. 기출된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단답형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럴 때 이 3번 문제는 실제로 보기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제 여기는 그런 설명을 내가 뺐어. 여러분 한번 역설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대. 그럼 왜 역설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역설이 뭐였어? 2가지 내용이 충돌이 될 때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충돌이 되는 거야? 너를 보고 싶은 마음과 너를 배려하는 마음이 충돌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그래서 서해에 가지 않으면서도 자꾸 서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형상화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화자의 태도, 화자의 모습은 바로 역설적인 모습, 역설적 인식, 역설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다시 역설과 반어는 사실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 역설과 반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신을 통해서도 더 많이 접하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그런 수준의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이 3번 문제에서는 역설이라는 말을 썼으니 여러분들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왜 여기서 역설적인지를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바로 여기서 화자의 역설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는 것. 됐습니까? 요 서해라는 작품 좀 그러니까 내용은 자체는 단순해. 뻔하잖아.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뭘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드러낸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드러낸 방식, 역설적 태도, 역설적 인식이 이제 이 작품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37쪽이에요.
37쪽에 서답형 문제를 보는데 지금 이 37쪽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시상전개 방법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들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제가 따로 이렇게 빔 파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그것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굳이 뭐 얘 작품을 전체 다 보면 시간도 좀 지체되고 그럴 테니까 얘는 따로 이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37쪽입니다. 37쪽의 서답형 첫 번째 문제인데 지금 박목월의 나무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김동명의 내 마음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라는 작품부터 좀 보면 얘는 첫 번째 줄입니다. 본문에서 작품에서 첫 번째 줄 거기다가 물개 표시를 해볼까? 조치원으로 가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줄 내려오면 세 번째 줄 끝이네요.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은 공주에서 온양으로. 마지막 문단은 온양에서 서울로. 그래서 이 박목월의 나무라는 작품은 시간의 이동 빼면, 시간의 흐름 빼면 여기서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김동명의 내 마음은 에서는 지금 얘는 똑같은, 그러니까 연의 모습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본다면 이 연들이 똑같은 구조로 배열되고 있는 거잖아. 똑같은 구조로 배열되고 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 칠판에 한번 써볼까요? 지금 나무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작품에서는 병렬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38쪽입니다. 38쪽 첫 번째 작품 38쪽 첫 번째 작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거기에서는 밑에서 하나 둘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다가 물개 표시를 해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즉 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의 시상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 황조가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 황조가에서는 먼저 헐헐 나는 저 꾀꼬리 두 마리를 보고 있는 거야. 정답게 놀고 있는 꾀꼬리 두 마리를 보고 있고 그 다음 외로울싸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외로울싸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해서 지금 꾀꼬리 두 마리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이 황조가에서는 선경 후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요 황조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지금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써주세요. 여백에다가 얘를 통해서 이제 뭘 볼 거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을 보는데 요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대신 드러내주는 대상 혹은 소재. 다시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대신 드러내주는 대상. 그 대상이나 소재를 우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이 재밌는 건 이 객관적 상관물은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가 동일시되는 경우와 상반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시 볼게요.
지금 이제 배터리를 제가 교체하느라 잠깐 아마 이제 편집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계속해서 보면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대신해서 드러내 주는데 지금 이 드러내는 방식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고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황조가를 보다가 제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선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는 대상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꾀꼬리. 꾀꼬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뭐와 관련되는 거라 볼 수가 그렇지. 상반되는 경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황조가라는 것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도 살펴봤습니다.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사실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의고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아. 보통 내신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 작품에서의 객관적 상관물은 꾀꼬리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꾀꼬리는 화자의 처지,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대상이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9쪽입니다. 39쪽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방.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지. 단순하게 이제 딱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부분쯤에 보면 그러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에다가 세모를 칩니다. 전에 이제 전개에서 우리 시상의 전환에서 시에서 그러나나 그런데가 나오면 꼭 뭐 하라고 그랬어? 세모 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모 치고 이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제 시상의 전환인데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놈은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뒤에서 나온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지 보통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의 상황이 부정적이었어. 그럼 뒤에서는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고, 앞에서가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이었어. 그럼 뒤에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전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앞에서는 부정적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떨어져 지내는데 객지에서도 지내고,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좀 견뎌내겠다라는 것을 끝부분에서 뭘 통해서 바로 보여주냐면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갈매나무를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 이 갈매나무 또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황조가에서는 화자의 처지와는 반대가 되는 거였지만 여기에서는 화자의 처지와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 요 남신유동 박시봉방에서의 갈매나무는 화자의 상황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었고, 먼저 살펴본 황조가에서는 화자의 상황과 상반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40쪽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볼 거냐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41쪽까지 볼 거예요. 서답형 문제. 수능형 문제는 이제 좀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어려울 테니까 수능형 문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서답형 41쪽까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서 확인을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빈칸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공감각적 표현에 나타난 감각의 전이 과정, 전이는 이제 옮아간다는 걸 얘기한 건데, 공감각적 표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거 뭐랑 비슷해? 그래. 비유와 유사한 거야.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을 먼저 찾아볼 거야. 샛노란 새소리, 새소리를 표현하려는 거고, 향기를 표현하려는 거고, 노래를 드러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향기, 그 다음에 보리밭, 온기, 그리고 얘 주의해야겠네.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멜로디야, 갈대야? 갈대지. 함성소리, 내음은 냄새라고 하는 거죠. 냄새.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의 울림, 차가운 기운. 지금 이렇게 10개 문제 중에서 7번하고 10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아. 다시. 먼저 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을 먼저 찾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향기인 거니까 후각이잖아. 얘를 뭐로 표현한 거야? 회색빛. 시각인 거죠. 후각의 시각화. 노래야. 청각을 뜨겁대. 촉각으로. 향기야. 후각을, 세상을 물들인대. 물들이는 거 어떻게 알아? 이거 봐야지 하는 거지. 시각. 보리밭. 시각이야. 그런데 딸랑거린대. 청각. 다시. 후각의 시각화, 청각의 촉각화, 후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떤 감각으로 표현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온기야. 촉각이죠. 달콤하대. 후각. 갈대야.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멜로디래. 청각. 함성소리야. 청각. 그런데 자욱하대. 야, 우리가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 봐야지 하는 거지. 시각. 냄새야. 후각. 그리고 푸르르대. 시각. 차가운 기운. 그거를 차갑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차갑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미안해. 차가워. 이렇게 할게. 차가운 기운. 차갑다. 그래서 이제 촉각이 있는 거죠. 요거를 울림, 청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번하고 10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했는지, 처리했는지가 관건이었던 부분. 다시. 공감각적 표현은 먼저 뭐부터?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부터. 그걸 먼저 찾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떤 감각으로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어려운 건 아닌데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7번하고 10번처럼 이 두 가지 잘 했으면 아마 공감각적 심상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41쪽으로 넘어가는데 41쪽도 이제 바로 그 대상만 좀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바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쪽의 첫 번째 문제, 이화우 흩뿌릴 때에서 하강 이미지. 하강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게 바로 하강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지금 이제 현대어 풀이를 좀 참고하면 이화우, 우가 뭐야? 비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낙엽도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강 이미지는 이화우랑 추풍낙엽. 그래서 이게 주의가 필요한 거지. 뭐냐면, 뭐가 주의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 한자어를 볼 때 한자어는 꼭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한자어는 풀어야지. 그냥 이화우, 추풍낙엽. 지금 낙엽이라는 말하고 이화우라는 말을 그냥 우, 비, 그 다음에 낙엽, 그냥 이 상태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처리를 한다면 하강 이미지를 못 찾았을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로, 이거를 풀어내야, 해석을 해야. 다시 거기다가 써주세요. 한자어는, 고전 시가에서 한자어는 반드시 풀이를 할 것. 다시, 고전 시가에서의 한자어는
반드시 풀이를 할 것. 그래야지 그 고전시가에서의 명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념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 관념하면 시에서 자주 쓰이는 관념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한번 떠올려봐. 뭐가 있어? 지금 시에서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그 다음에 시간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에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둥글다, 모지다, 모지다는 것은 네모졌다, 각졌다 라는 거를 말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이 사랑이라는 관념을 둥글다, 모지다, 이거 어떻게 알아? 네모지다. 봐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시각화한 것.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 혹은 관념을 구체화, 아니면 관념을 시각화, 추상적 대상을 시각화하여 드러냈다.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감정, 관념을 시각화했다는 것, 둥글다와 모지다. 물론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길다, 짧다도 마찬가지죠. 길다, 짧다도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시각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당부를 할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는 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수고로움과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결합이 돼서 지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기왕이면 좀 더 집중해서 제대로 봐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지금 이 표현 방법의 경우는 아마 3년 내내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해둬야 여러분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쉬운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념어들이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주간 테스트에도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테스트에 반영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좀 복습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답형 문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이따가 우리 또 수능형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